주제는 철학 상담,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대화인데요.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올 봄에 사실 책을 냈고요. 이제 그 책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핸드아웃을 사실은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교수 신분에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해서 썼던 것인데 어떤 핵심적인 요지는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제가 나눠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철학 상담을 통해 철학 상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뭘 하려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질 텐데요. 제가 한 60분 정도 이제 강연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 전반부에는 아무래도 지금 철학 상담에 대해서 신생 학문이고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철학 상담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해명하면서 그 철학 상담에 대한 어떤 그 이해 그리고 철학 상담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 그리고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이제 연구하고 또 그 프랙티스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방법론으로 제시했던 어떻게 보면 저의 방법인데요. 저는 그것을 이제 자아 정체성에 기초한 철학 상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 정체성에 기초해서 철학 상담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 철학 상담 일반에 대한 그 이해와 좀 심화된 그 방법론 이야기까지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조금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1시간 안에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정의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철학 상담 이게 1980년도 그 독일의 아헨바흐라는 그 철학 실천가가 창시를 했고 이제 그 아헨바흐 말씀은 조금 후에 잠깐 드릴 텐데요. 그래서 철학 상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서부터 굉장히 분분했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일단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철학자와 내담자가 더불어 수행하는 철학적 대화이자 철학 실천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철학의 전통에서 철학적인 정신에 따라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그것을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했고 또 실제로 프랙티스를 통해서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사실 이 정의 안에 철학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상담은 이제 물론 우리가 대학교 이 과목에서 또 교사와 교수와 학생들이 만나서 우리 철학을 하죠. 그런데 상담은 이 철학자와 내담자라는 용어를 이제 그냥 썼습니다. 사실은 이 내담자라는 용어 대신에 뭐 방문자, 뭐 손님 이제 이런 말도 쓰지만 일단 썼습니다. 철학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함께 뭘 하느냐? 철학적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주제는 뭐냐? 우리는 철학적 대화를 우리도 하죠. 강단에서 하는데 우리는 알미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 이런 굉장히 거대한 어떤 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 전통적으로 이미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주어지죠. 또 우리 커리큘럼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철학 상담에서 다루는 주제는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문제와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철학적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는 철학적 대화로서의 철학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의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철학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요소에는 철학적 대화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철학적 대화로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철학적 대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어떻게 상담사와 철학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나누는가를 알 수 있겠죠. 즉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자와 내담자의 또 관계가 여기서 또 해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제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이 정의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철학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주제는 보통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상담하면 떠오르는 게 심리 상담입니다. 그만큼 심리 상담이 널리 퍼져 있고 이제 만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 거의 심리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철학 상담은 철학의 영역이 있다. 상담을 하되 철학이 다뤄야 되는 그런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주제는 정체성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경우에 그 주제는 사실 철학자들이 많이 다루어 왔던 주제이고 심리적인 문제나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병리학이나 심리학의 그 상담 영역이라기보다는 철학적 대화를 통해서 더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체성의 문제는 뭐고 가치관의 문제는 뭔가 이런 궁금함이 있을 텐데요. 저는 제가 상담했던 그 내담자들의 그 구체적인 사례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인데요. 네, 제 책에서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이런 종류의 주제에 대해서 철학 상담을 한다는 거죠. 삶의 의미 상실, 죽음의 문제 이런 건 실존적 문제이죠. 근데 심리 상담에서는 이런 문제를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프로이드가 삶의 의미를 물으면 그것은 질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철학 상담에서는 이것을 진지한 문제로 이제 수용합니다. 그다음 우울감. 요즘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이제 많은데요. 우울증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유전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두뇌의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심리적인 우울증도 있습니다. 뭐 어릴 때 어떤 강한 충격에 의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우울증은 심리적인 거겠죠. 그렇지만 사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우울증은 저는 그런 종류의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철학적 우울이라고 일단 붙여봤습니다. 그것은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 여성 정체성의 문제, 그다음 삶이 파편화되었다, 또는 진로 문제, 자존감이 결여되었다, 열등감, 자기 비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 그다음에는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다 된 어엿한 사회인인데도 선택을 내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제 이런 경우. 그다음에는 부모와 가족 갈등, 또 자녀 양육.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죠.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 그다음 만남과 이별, 우정, 배우자나 연인 관계, 결혼과 이혼, 이런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라고 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고민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또 심리적인 어떤 인과적 기제가 문제가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이 철학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철학 상담의 그 특징은 이제 일단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일단 철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doing philosophy. 그래서 사실은 이 철학 상담은 일종의 철학하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적 대화를 한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자기 성찰을 한다. 여기 세 가지로 나눴지만 사실은 동등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말들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또 그런 철학적 사고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철학학위를 수행 이제 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초입부에 말씀드렸죠. 철학 상담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철학의 방법과 이 철학 상담의 방법은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겠죠.
그 사실은 또 철학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상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다른 상담 기법을 배워서 철학적인 사상을 연관시켜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철학 상담이라고 엄격한 의미로는 철학 상담이라고 하기 어렵고, 철학 상담은 사실은 철학의 방법을 이 실천적인 문제에 또 내담자들의 고민에 그걸 주제로 해서 철학적 대화를 하는 것,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의 방법이라는 것을 사실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방법은 철학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분석 철학적 방법, 해석학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물론 더 추가될 부분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담자들의 문제를 결국 이런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상담 방법으로, 대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을 저는 일단 두 가지로 제시를 이제 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구현하는 철학적 대화. 또 하나는 창조적 해석을 구현하는 철학적 대화. 하나는 해석학과 관련되고 하나는 분석 철학 전통에 좀 강한 왜 크리티컬 띵킹이니까요. 그런 방법론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왜 현상학은 없냐?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상학적인 방법도 굉장히 그 상담을 하는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저는 좀 심화된 방법으로 따로 좀 분리를 하고요. 일반적인 철학 상담의 대화에서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사용된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제 책에서는 이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2부에 제가 6가지 사례를 다루고 있고요. 그 사례들이 어떤 예시가 될 텐데요. 여기서 제가 사례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 아주 짤막하게 그 연관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례 자체를 분석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화 방법을 그래도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철학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판적 사고를 구현하는 그 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갖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그 1차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그 내담자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상담사를 방문하거나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딜레마 형태로 제시를 합니다.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상담했던 한 학생 중에 중학생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은 자기 신조를 지키는 걸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신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친구들하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선생님들에게까지 이제 문제를 지적받고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어떻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딜레마 형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나는 내 신조를 지키려고 하면 친구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 친구들하고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또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내 신조를 꺾어야 된다. 딜레마죠. 신조를 지키려고 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친구와 잘 지내려고 하면 신조를 포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딜레마 형태로 그 자기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딜레마에는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딜레마의 그 형식을 잘 아시죠? A나 B를 할 수밖에 없는데 A를 하면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기고 B를 해도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기고 결국 결론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원치 않은 그 딜레마에 봉착하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 전제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딜레마로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전제를 찾아가는 대화, 그것도 이제 비판적 사고. 그다음 개념을 명료화하거나 유사한 개념을 구분하거나. 그 친구의 경우도 사실은 자기 신조라는 개념을 이중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 근데 그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사실 혼동을 해요. 근데 그것을 유사하지만 다르다라는 그 차이를 구분하게 되면 사실 딜레마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고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예시를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그 비판적 사고를 구현하는 철학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더 상승시키거나 딜레마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하거나 또는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또 개념을 구분하거나 명료화하게 되면 자기 문제가 또 분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 실천의 창시자인 아헨바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인데요. 철학 상담 과정에서 단지 철학자의 사상을 사용하는 것이 철학 상담의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사실 심리 상담에서도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철학 사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존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실존주의 심리 치료가 있고요. 인지 치료가 있고요. 논리적인 기반 심리 치료도 있고요. 이렇게 철학 사상을 가지고 심리 치료를 이제 합니다. 그런 게 철학 상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내담자의 사고와 태도의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 제 방식으로 다시 쓴다면 비판적 사고는 우리의 사고나 태도와 행위,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죠.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행위를 하고 여기에는 다 나름대로 전제 조건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는 것. 그렇게 되면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방식으로 행위를 했을까? 내가 왜 지금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지금 이런 판단을 하게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찾아서 검토를 하면 자신에 대한 자신의 행위와 감정과 사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대화의 모델은 소크라테스에게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대화록 읽어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두 가지 역할이에요. 하나는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야기하라고 정의를 요구합니다. 저스티스라는 올바름이라는 게 뭐냐? 안다는 게 뭐냐? 정의를 요구하죠. 또 하나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근거를 묻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비판적 사고의 그 모델이지만 물론 저는 이 모델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넓은 의미의 그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고와 그 활동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 판단, 느낌 여기에 대한 우리 비판적 검토는 그 전제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유를 묻고 전제 조건을 검토함으로써 결국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자신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행위하는지 또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제가 이제 가려는 게 자아 정체성에 기초한 철학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자기 이해가 되면 그걸 토대로 문제를 비춰볼 때 자신의 문제가 잘 이해가 되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러면은 훨씬 해결을 하는 게 가능성이나 어떤 대안들을 찾을 수도 있고 더 쉽게 되겠죠. 창조적 해석은 여기 너무 많이 썼지만 그냥 일단 제가 창조적 해석을 구현하는 대화도 비판적 사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우선 창조적 해석은 저는 중요한 것은 일단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야.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행위는 사실 우리는 다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해석하지 않는 게 없어요. 물론 해석학의 전통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신의 행위, 남의 행위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해석을 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화하는 해석,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해석은 사실은 상담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전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명료한 예,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우리의 사고가 명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새롭고 참신한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부한 사고에 빠졌다. 사실 우리는 숙고를 기피하지 않으면 굉장히 진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진부한 생각이라는 것은 왜 좋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기피하는 걸 방해합니다. 습관적으로 낡은 틀 안에서 또 남이 해주는 해석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경우를 보면은 남이 주변에서 하는 해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검토도 없이. 그리고 그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새롭고 참신한 해석, 진부한 해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부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신하고 새롭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사고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의 틀에 갇혔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돌파구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새롭고 참신한 해석을 통해서 사실 문제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가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이것도 딜레마예요. 어떤 사람이 순결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나는 순결의 원리가 나의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순결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순결의 원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순결의 원리를 포기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건 딜레마예요. 순결의 원리를 지키려고 하면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도 순결의 원리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딜레마죠. 근데 거기서 그냥 그 고민만 계속 맴돌면은 이제 그 틀에 갇힌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사고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을 지킬 것인가, 순결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순결의 원리와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원리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순결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딜레마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순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을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의 상승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적 해석과 그 비판적 사고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창조적 해석도 사실은 비판적 사고를 잘해야 올바르고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창조적 비판적 사고는 여기서도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정의의 끝부분인데요. 그럼 상담사 내담자의 관계는 무엇이냐? 내담자의 자율성을 중요시한다. 철학적 대화에서는 상담사가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그 문제를 놓고 철학적 대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함께 철학을 수행하는 동반자로서 수평적인 대화 파트너 또는 상호성에 기반한 대화 또는 사유의 동반자 이런 관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헨바흐 그 창시자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1980년도 그 철학 실천을 창시할 때 모토가 뭐였느냐면 원래의 철학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철학은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철학이 이 상아탑에 갇히고 전문가들을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좁은 공동체, 그 일반인들과는 소통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전문가들만이 통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일반인들과 아주 동떨어진 이제 그런 활동으로 아주 축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철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광장에서 일상적인 대화
주제들을 가지고 철학을 이제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철학 활동으로서 철학 실천을 중요시하고 그때 바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상담소를 개업을 하고 철학 상담을 실천합니다. 그게 지금 돌아보면 한 35년 정도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시작됐고 그게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어 나갔고 한 10년 후에는 북미와 캐나다로 갔고 저희 아시아, 이 한국에는 저희가 97년도에 첫 모임을 가져서 같이 관심 있는 분들끼리 이제 이제 철학 상담 실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한 8, 9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헨바흐는 이제 철학 그 상담의 방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철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들을 발전시킨다.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들을 발전시킨다. 저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방법이 이미 있고 그것을 실천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응용윤리나 응용철학은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담자와 만났을 때 그 대화를 통해서 사실 방법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학적 방법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죠. 하나의 방법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라자대의 이야기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그 세이라자대가 여러분 뭐 이야기를 잘 아실 테니까 그 왜 왕의 그 살해 충동, 자기 부인을 매일 밤마다 죽이잖아요. 매일 결혼해서 자기 첫 부인에게 그 배신을 당한 후에는 매일 결혼해서 매일 밤 이제 자기 부인을 이제 살해를 하는데 그 살해 충동을 결국 치유하기 위해서 세이라자대가 첫날 동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방법은 1000가지가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매일매일 했으면 세이라자대가 아마 살아남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매일 다른 방식으로 그 왕의 마음, 살해 충동을 잠재우고 자기를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방법이 이제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아헨바흐는 치료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이 치료의 논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환자가 오면 증상을 체크하게 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그것은 우울증, 뭐 강박증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그 편람포 DSM이라는 지금 5가 나왔죠.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분류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인데 그런 치료의 논리는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은 내담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질병의 유형의 한 사례로 간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안 보이죠. 질병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의 논리는 이제 철학 상담은 이 치료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이제 아니다. 그래서 철학 실천의 목적은 그런 의미로 방문자를 이런 치료의 논리에 따라서 치료하려는 게 아니라 철학적 대화를 통해서 자기 인식과 자기 설명과 자기 명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 문제를 이제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후반부 주제 저는 이 자아 정체성에 기초한 이 철학 상담인데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제 전공이 심리철학이고 자아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한 30년 이상 이제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제 철학적 배경이 이런 방법론으로 이제 가는 어떤 그 지향점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자아 정체성의 토대를 두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해준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제 그 상담의 출발점은 자아 정체성에 기초한 상담의 출발점은 거기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철학 상담은 철학적 대화이다. 이건 이미 말씀드린 거죠. 그 철학적 대화의 주요 방법은 비판적 사고와 창조. 이것도 설명드린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봐주세요. 철학 상담은 심리학적 법칙이나 어떤 법칙도 전제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질병을 보면 이게 어떤 심리학적 법칙에 근거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심리학적 어떤 법칙도 전제하지 않는다. 또 어떤 인간관도 전제하지 않는다. 네, 굉장히 좀 강력한 것 같지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철학 상담은 그렇게 저는 이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어떤 법칙도 인간관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서 출발할 거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디서 출발할 거냐? 그러면 전제 없이 현재의 문제가 내담자들은 문제를 갖고 있죠. 그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자기 정체성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 자아 정체성에 기초한 철학 상담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논리는 결국 우리가 심리학적 법칙을 알고 있으면 내담자의 말 속에서 결국 그거를 계속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심리치료를 받았던 사람, 제 내담자 중에는 심리치료를 받았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상담받으러 갔는데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담사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은, 철학 상담은 그런 전제 없이 현재의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자아정체성 검토에서 출발한다. 네, 그러면 이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 상담은 그냥 뚝 떨어진 거냐? 근데 이제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철학의 전통에서 철학의 방법으로 철학을 실천한다는 걸 제가 철학 상담의 정신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철학의 전통에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 여기 좀 칸트의 물음 보세요. 그 제가 왜 칸트를 이제 뭐 다른 많은 철학자들도 있는데 이제 칸트를 이제 택했느냐 하면은 가장 체계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칸트가. 그리고 사실은 모든 철학자들이 굉장히 시스테마틱하지는 않지만 칸트는 굉장히 대표적인 굉장히 체계적인 철학자이고 인식론, 윤리학, 미학, 형이상학 분야에 아주 통틀어서 아주 그 이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게시를 하죠. 그래서 칸트는 이 세 가지 물음을 그 세 비판서에서 제기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건 순수 이성 비판의 물음이었죠. 그다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실천 이성 비판. 그다음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판단력 비판. 그다음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책들 통해서 이 세 가지 이 물음을 묻고 이것을 인간의 사명에 대한 물음이라고 예, 칸트 전공하신 한장현 선생님 계신데 인간의 사명에 대한 이제 물음으로 이제 제시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존 철학의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철학 실천을 이제 창시한 아인바흐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날 이 물음은 효력을 상실했다. 너무 강하긴 하지만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이 물음 형태를 가만히 보세요. 다 규범적인 물음이에요. 당위의 물음이죠. 첫 번째 무엇을 저도 정당화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정당화의 문제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도덕 판단, 당위의 문제이고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아무거나 희망하면 안 되죠.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 물음은 이 물음을 통틀어서 인간의 사명에 대한 이제 물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아헨바흐가 보기에 이제 왜 이게 효력을 상실한 물음이냐 하면 실제로 요즘에 철학의 종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학의 종언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 현대인들은 저런 물음이 전제하는 인간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긴 인간관이 있죠. 실체적인 인간관이 있습니다. 보편 이성에 대한 어떤 그 이상과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이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 물음을 아무리 물으면서 자, 너희는 뭘 희망해야 되는지 알아?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아무리 해도 자기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것은 혼자 앞서가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선도하는 물음이죠. 근데 철학 상담이나 철학 실천은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같이 간다. 그렇게 해서 아헨바흐는 사실 아헨바흐의 철학 실천 물음을 가만히 봤더니 칸트의 물음을 그대로
서술형으로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칸트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대비를 시키려고. 아헨바흐는 그럼 철학 실천의 물음은 뭐냐? 나는 무엇을 아는가? 저건 사실의 문제죠. 그 다음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저것도 사실의 문제죠. 그 다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이 당위의 물음, 선도하는 물음을 이 기술적인 물음으로, 사실에 대한 물음으로 바꾼 것이 아헨바흐의 철학 실천의 그 물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요구하거나 어떤 당위를, 실체적인 인간관을 요구하는 물음이 효력을 다했다면 이제 철학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철학을 하고 있으면 철학의 종언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일상인들과 결국은 이 대화하지 못하고 이 갭, 엄청난 이 갭이 생겼는데 이것을 메꿀 수가 없고, 철학이 그 갭을 메꾸려면 결국은 일반인들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런 물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는 물음.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물음이죠. 나는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자신에 대한 삶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철학 실천의 이제 물음이라는 겁니다. 아헨바흐의 물음이 칸트의 물음하고는 잘 대꾸가 되는데 저게 정말 철학 실천의 핵심적인 물음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철학 실천의, 제가 제기하는 철학 실천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자아정체성 물음입니다. 세 가지를 볼까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행위하는가? 이게 제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 상담의 기본 물음이고 저의 철학 실천의 물음이고 제가 철학 상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이제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근데 1번과 2번과 3번은 가만히 보면 1번은 욕구에 대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2번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3번은 가치에 대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가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자아정체성 모델을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결국 이 세 가지 탐색을 통해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아헨바흐 물음하고 비교해 볼까요? 아헨바흐 물음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무엇을 아는가, 행하는가, 바라는가. 그리고 왜 저 세 가지가 철학 실천으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 연결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 물음은 아주 분명하죠. 욕구와 믿음과 가치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또 핵심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지 도대체 그걸 이해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지향하는 것들. 물론 저 욕구는 아주 눈앞에 있는 욕구로부터 미래 욕구까지 다 포함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이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 윤리적인 믿음, 세계에 대한 세계관 이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치는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것들.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아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이 철학 상담은 자아정체성 이제 모델이 이제 중요하겠죠. 욕구와 믿음과 가치들의 체계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자아정체성 모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 본질주의 모델을 제시해요. 개인에게도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물의 종에만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마다도 이제 본질이 있다고 봤어요. 개별 본질이죠. 그래서 그 본질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구성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이 변하거든요. 급격하게도 변하고 또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닌 게 돼야 되죠. 그래서 본질주의 모델은 본질은 그게 바뀌면 다른 게 되어버리는 게 본질의 정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본질의 정의죠. 그리고 본질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이 됐다고 이제 보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본질주의 모델이 아니라 비본질주의 모델인데 중심과 주변의 모델이에요. 근데 중심과 주변은 그럼 뭐가 중심이고 주변이냐? 이걸 저는 이 외부로 생각했어요. 거미줄 아시죠? 거미줄이 이렇게 방사선으로 이렇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웹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거미줄을 제가 그린다고 그려봤는데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건 중심이죠. 여기 중심이고 이건 주변이죠.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탐구할 때는 그 세 가지를 다 써보라고 해요. 한번 내가 원하는 것 다 써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못 쓰더라고요. 한 10개를 쓰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한 10개. 그다음 내가 신념 중에서 중요한 거 한 10개. 그다음 추구하는 가치들도 한 10개. 그리고 그것을 중요한 것의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믿음과 욕구와 가치도 또 욕구와 가치도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것들은 이 중심에다 배치하고 또 덜 중요한 것들은 가장자리에. 이게 중심과 주변 모델입니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이 사실 주변에 있는 것들은 사소한 거거든요. 내가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뽕을 먹고 싶긴 하지만 그거 포기했다고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쉽게 포기해요.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갖고 있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나의 행동을 움직여요. 나의 판단을 좌지우지하고 그게 이제 그래서 정체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나의 가치와 욕구와 믿음과 가치들의 체계. 그건 체계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의 욕구만 가질 수 없어요. 다 체계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체계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 이것이 자아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확실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해보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문제를 이 정체성에 비추어서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 이해를 토대로 자기 정체성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조명하면 그 문제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 문제 자체가 나에게 혼란이었지만 이 자아 정체성의 토대를 두고 좀 올라가 볼게요. 문제를 보면 밑에 보라색으로 쓴 부분을 보면 왜 자아 정체성에 기초한 철학 상담이 중요하냐 하면 주어진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발생한 문제 단지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문제가 일어났을까를 좀 더 근원적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라는 그 체계 안에서 그 문제를 위치시키고 재기술하고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치관의 차이가 행위 방식의 차이를 낳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그 많은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 다를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욕구와 신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스타들이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럼 인기가 떨어졌다.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정말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탤런트는 인기가 떨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극복을 또 잘해 나갑니다. 그럼 뭐의 차이일까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가치관의 차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행위 방식의 차이를 낳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관은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체성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이해하면 자신의 행위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실 좋은 답은 알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해결책이야. 사실 우리가 그런 교훈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훈을 들어도 우리가 실제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다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설득이 되어야만 그대로 행동을 해요. 사실은 답이 너무 뻔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상담했던 수영의 사례에서도 그 친구도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선생님들한테 듣고 부모님한테 듣고 그렇게 해도 똑같은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설득이 일어나고 내가 왜 그 문제를 그렇게 일으켰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정말 빠르게 고쳐요. 그래서 자기 설득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설득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빨리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철학 상담은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책에도 썼지만 저는 10회기가 장기 상담이에요. 근데 아마 심리 상담이나 정신분석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짧은 상담일 거예요. 정신분석은 2년, 3년씩 해요. 일주일에 3번, 4번. 심리 상담도 1년, 2년, 6개월은 짧은 거예요. 근데 철학 상담은 10회기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한 3달이에요. 그리고 막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한 5개월 정도가 장기 상담이고요. 보통은 더 짧게. 그리고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갑니다.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잘 이해되면 스스로 해나갈 수 있고 또 자기 상담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계속 진전을 합니다. 그 사고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짧은 기간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 상담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아정체성의 탐색이 방법도 동시에 제시를 이제 한다는 거고요. 그것은 추상의 방법과 여기 추상의 방법과 역방향 추상의 이제 방법인데요. 제가 사실 책에서는 좀 자세하게 그 모델도 그림으로 나타내곤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자아정체성 물음은 3가지라고 했잖아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행위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 물음을 그 일반적인 물음이죠. 추상적이죠 또. 근데 그 물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추상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정체성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사실은 구체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게 역방향 추상의 방법입니다. 저건 뭐냐 하면 추상적으로 너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나요. 감정이죠. 사실 감정도 모든 항상 비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감정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났지? 그 화가 난 이유를 우리가 물으면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서 숙고를 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이유가 근거하고 있는 또 가치까지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그 행위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역방향으로 또 추상해낼 수도 있어요. 이 2가지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되면 아주 역동적인 방식으로 자아 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조명하고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나중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쪽수를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책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아마 이런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도 정말 그게 내 것인가? 우리가 그런 물음 하죠. 사회 구조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아니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욕구가 아니었나? 이제 우리가 이런 물음 그런 것 정체성의 탐색에는 물론 우리가 그런 요인들도 다 검토를 합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회 구조와 문화 가치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안에는 사회적인 가치 들어가 있어요. 또 문화적인 가치도 들어가 있어요.
즉 정체성은 일종의 정치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도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정치학적인, 정치적인 그 사회 구조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체성의 정치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한다면 예를 들면 여성주의 철학 상담의 가능성도 제가 사실은 제 책 6장에서는 그 여성주의 철학 상담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부장제 문화 가치를 아주 깊이 내재화한 그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사회에, 가부장제 사회의 어떤 문화 가치를 깊이 내재화했다면 그 부분을 자기가 또 이해할 수 있어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걸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 구조와 문화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또 자신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예가 이 가영의 사례, 정숙의 사례, 이건 제 그냥 상담 그 사례에다가 그냥 붙인 가명이고요. 이것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정체성에 기초한 철학 상담 방법은 제가 이거는 사실 그 상담 경험을 통해서도 좀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 철학 상담은 이제 그 자아 정체성 기반 철학 상담은 그 문제의 원인 설명이나 일반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한 감정, 그러한 행동의 원인이 뭐지? 사실 심리학적인 탐구는 굉장히 원인 탐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철학 상담은 그보다도 한 개인 내담자의 자기 이해, 자신의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 성찰, 자기 성찰, 삶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안에 있는 긴장과 갈등. 우리 정체성 안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긴장들이 있어요. 이걸 추구하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걸 부정하기도 해요. 그런 긴장과 갈등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그런 이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바라보고 또 다루도록 하는 것이 철학 상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정리인데요. 제가 철학 상담하는 방법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해석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자아 정체성에 기반한 철학 상담, 그 정체성 물음. 그리고 오늘 하진 않았지만 철학적 사고 실험이라는 건데요. 저것은 사실 철학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서양 철학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에 또 많은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사상들과 자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철학 상담에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 의식에서 제가 개발한 또 방법론이 철학적 사고 실험이라는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제가 논문으로도 여러 번 발표했고 지금 또 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철학적 사고 실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학의 사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철학적 꿈 분석도 제가 지금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또 굉장히 생소한 주제죠. 철학에서는 정말 꿈이라는 것은 철학의 주제에서 배제되어 왔던, 대표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그런 영역인데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꿈을 왜 철학적으로 다룰 수 없는가? 꿈은 정말 정신분석의 영역이기만 한가? 전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건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그냥 도전을 해서 차라리 철학적 분석이라는 것이 가능한지를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철학적 꿈 분석, 저것도 이제 제가 논문 한 두세 편 있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이제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주로 이런 상담 방법을 쓰고, 물론 이걸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 첫 번째 철학적 대화 방식은 가장 기본, 철학 상담은 대화로 이루어지니까요. 가장 중요한 대화 방식이고, 그 다음에는 그 자아 정체성에 기초를 해서 상담을 한다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저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냥 선택적인. 그렇지만 상담을 좀 더 풍요롭게, 더 사고를 풍요롭게 하는데 분명히 그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판한 책이 그
그 이책입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쉰 후에 다시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실 텐데 예, 그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